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계리 리스크 관리가 이게 계리사 시험 중에서 대부분들이 수학이나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리사 시험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그 5개 계리사 2차 시험 과목 중에 수학이나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이과생이라고 그럴게요. 이과생 분들이 특히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왜 리스크 관리 시험이 합격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헤쳐나가서 꼭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임무인데 그동안 제가 강의를 한 4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번 강의 때 다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리 리스크 관리 이 시험이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가 총 8주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긴 기간인데 8주 동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을 제가 기반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리사 시험을 합격을 하든 아니면 한 2-3 과목 합격을 해서 보험업을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근무를 하든 이 리스크 관리 시험은 여러분들이 계리하는 업에 종사를 하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원리들 그리고 용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보험 수리를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특히 상품이나 계리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되는데 이 어려운 부분이 이제 리스크 관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과 용어, 개념 이해 이런 것들이 실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자 그러면 그 많은 양들을 실무를 한 5년 넘게 하더라도 이 리스크 관리 시험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스크 관리 시험은 혼자서 학습을 해가지고 보험 수리는 여러분들이 최신 보험 수리 책을 다 보고 거기에 있는 관련된 문제를 다 풀면 스스로 학습을 하면 할 수 있는 과목들이 될 거예요.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데 리스크 관리는 절대 혼자서 학습해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강의를 듣든가 혹은 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문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험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혼자서 수학이나 연금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재무분공 이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혼자서 학습을 해도 되는 과목인데 리스크 관리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리스크 관리 여러분들이 보험 수리나 연금 수리를 하다 보면 마치 우리 수학에서 보면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하다 보면 자연과학은 우리가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수학의 공식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신 보험 수리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책에 나온 공식을 이해를 하고 그 공식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죠.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하다 보면 최신 보험 수리에서 배웠던 것들도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거지 보험 수리에 나왔던 거를 실무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 계리라는 이 업무나 보험 계리업이라는 자체는 정답이 없는 실무예요. 근데 계리 원리적인 토대는 여러분들이 계리사 시험에 나오는 과목을 하면서 터득을 하지만 실제 실무는 다릅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답안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특히 리스크 관리는 더 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 시험에 보험계리사 시험에 대한 역사를 보면 거의 이제 한 40년대 가거든요. 1992년도부터인가? 하여튼 있어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긴 한데. 근데 제가 95년도부터 이제 그전에는 보험계리라는 걸 하나도 몰랐어요. 이제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험회사 입사를 해서 수학 전공자라고 보험계리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공부가 그때 당시에는 사전에 공부를 하고 입사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보험계리라는 기본 지식을 쌓기를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그동안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계리 리스크 관리 시험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과목이 그 당시에는 2014년까지는 이론 및 실무라는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5과목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시험으로 과목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안에 우리 시험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과목이 리스크 관리 이름이지 실제로는 다 요쪽이에요. 요쪽이 이론 및 실무 쪽이에요. 자, 이론 및 실무라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이론이 있고 실무가 있는데, 그 과거에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이 실무적인 것보다 이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보험계리업도 많은 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이 실무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내용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실무 쪽으로 가면서 역사를 보면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페이즈 한 3 정도 온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8년에 이렇게 보면 이때 뭐냐면 IMF가 있었죠. 역사를 올라가면 그러면서 이제 요때 대해서 이제 요때까지 98년 한 2020년까지 요때 기간이 있고, 페이즈 2가 뭐냐 그러면 한 2020년부터 해서 요 시기 쪽 현재까지 작년까지, 요때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순보식 보험료 적립금이라 그래가지고 해약식 최신보험세리에 나오죠, 그죠? 그 과정에 나왔던 게 페이즈 2 정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순보식 기준이에요. 이게 요런 과정이 있었고 2022년까지라고 보여야 되는 거. 요 기간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 요 기간이 뭐냐 그러면 부채 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걸쳐오면서 보험의 기법이나 이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희한하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보험계리 이론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보험업은 계리업은 이 금리하고 엄청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금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금공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 금리에 대한 기본 이론을 많이 아셔야 돼요. 이 시기하고 이 시기가 다 맞물려 있어요. 보면 이때 IMF 때까지는 금리가 다 10%대 이상이었어. 금리가 다 10%대 이상이었거든. 요때 순보시기가 요 기간에 뭐냐면 금리가 이제 IMF 때까지는 금리가 25%까지 올라왔었어요. 10%대 갔다가 25% 갔다가 다시 다운돼 가지고 저금리 시기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코로나 때문에 2020년하고 이렇게 있죠. 작년까지 금리가 막 금리가 거의 내려갔죠. 역사상 최저금리로 가고 다시 올라갔죠. 그죠? 금리 급변기를 지나고 이제 조만간에 안정기로 들어갈 건데 이거 다 연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나중에 이제 전체 다 제가 오늘 엑셀 파일에 2014년도부터 해서 여러분 자료는 드리지 않았는데 인터넷 강의 듣다 보면 첨부 파일이 올라갈 거예요.
그 기출문제다. 문제는 기출문제다 해서 오늘 첨부에 파일이 올라갈 거예요. 기출문제를 한번 쭉 보시고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요런 일련의 우리 보험 계리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시험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게 되면 우리 시험이 보험 수리를 내가 저는 뭐 제 강의하는 것 위주로 이제 문제 분석을 하긴 하는데 보험 수리는 제가 꼭 봐요. 그리고 요번에 보험 수리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잠깐 얘기 들어보고 했는데 보험 수리는 점점 문제 문항수가 늘어나더라고. 올해 10개인가 작년에 냈던데 반대로 리스크 관리는 문제 문항수가 점점 줄어들어. 여러분들 그게 어떤 변화인지 여러분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리스크 관리 시험이 이런 많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문제를 내고 그다음에 신규 제도 도입, 그러니까 IFRS 17이나 킥스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문제가 많이 틀이 이제 바뀌기 시작할 건데 바뀌면서 희한하게 작년하고 올해는 4문제밖에 안 내. 역사상 이렇게 문제수 문항수가 4문제로 낸 거는 이번 작년하고 22년하고 23년도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봐봐요. 제가 수험 안내서에 그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부터 해서 쭉 수험 안내서에 자세하게 뭐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그거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 그런데 22년도, 24년도의 출제 기출문제를 보면 4문제로 나왔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나타난 영향들 때문에 리스크 관리 시험 점점 어렵게 문제가 나오게 했어요.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새로운 유행들에 대한 기출문제에서 보지 못했던 유행들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23년도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23년도 작년에는 어렵진 않았는데 합격률이 저조한 거예요, 이게. 나는 그때 7월 달에 7월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문제를 바로 맞추고 나서 받았는데 요번에 수험생들이 합격률이 나 높을 줄 알았어. 근데 낮은 거야. 그 보니까 한 35%밖에 안 되더라고. 왜 이렇게 낮지?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들었던 걸 토대로 해서 시험 준비를 잘 시켜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요런 표현을 제가 적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문제 문항수가 이게 4문제로 축소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모의고사 강의 때 저 모의고사 강의를 꼭 추천드리거든요. 모의고사는 꼭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 강의 제가 요번에 이제 8주간 하는 거는 본 강의거든요. 기본 강의거든요. 기본 강의 이렇게 기본 강의 듣고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5월달 정도 돼서 할 건데 이 기본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 관리 시험 합격하기 위해 가지고 알아야 될 계리에 대한 기초 원리 그리고 용어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개념 정리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모의고사는 뭐냐면 우리 리스크 관리 시험은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어디에 출제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최신 보험 수리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보험 수리는 뻔하죠. 오창수 교수님이 그 책만 달달달달 공식 외우고 문제 여러 가지 풀어가지고 빨리 풀 수 있는 시간 제한 때문에 빨리 풀 수 있는 능력 키우고 이렇게 하면 합격이 가능해. 근데 리스크 관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이 안 돼요. 어느 책 하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게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출제될지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유행을 잘 파악해서 그 유행에 맞게끔 문제를
정리를 하고 필요하면 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 요번에도 그렇지만 기본 원리 있죠. 자, 우리가 크게 보면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있어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번에 작년에 나왔던 거 공동보험, 그 디덕트블, 자기부담금, 뭐 보상한도 이런 거, 대기기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기본 원리에 들어가거든요. 이 기본 원리에 관련된 것도 익숙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 다 일괄해가지고 시사성 플러스 신규 제도 다 이 부분에서 시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유형 엑셀에 제가 조금 전에 좀 이따 보여드리는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핵심 포인트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하기 힘들어서 뭐 스터디를 한다든가 강의를 듣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딱 공부해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시험 치기 2-3달 전에는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들을 추려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아주 이렇게 깊게 여러분들 깊게 공부하는 게 필요해. 깊게 파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나 이론 및 실무에 보면 시험 문제가 뭐 어떨 때는 6문제, 5문제 나오다가 갑자기 4문제로 줄었어. 그런데 100점은 100점이거든요. 100점은 100점 중에 여러분 60점 넘으면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시험 치다 보면 이게 비포지로 있죠, 그죠? 이렇게 크게 있죠, 요렇게 있죠. 거기 시험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찍으면 그 비포지 기준으로 해서 100점에 10장을 기본적으로 채워야지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점당 이렇게 하면 10점당 몇 페이지 적어야 돼? 한 페이지를 적어야 돼. 그러면 문제 수가 줄면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깊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배점이 이제 여기 보면 4문제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0점짜리 2개, 30점짜리 3개가 있죠. 거기에서 2페이지 이상 못 점이 합격 못 해. 그런데 기본 개념은 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적다 보면 한 페이지를 넘기기 힘들어. 그러면 저희 강의를 들은, 작년에도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저는 합격을 다 할 줄 알았는데 왜 떨어진지 아세요? 그 사람 떨어진 사람 학생들 작년 3년간에 내가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들었으면 다 합격을 22년도 빼고 22년도는 희한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20년, 21년, 23년도에 보면 제 강의를 들으면 합격을 했어야 돼. 근데 합격을 안 한 학생들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요? 50점에서 59점이야. 이게 항상 아깝게 떨어져.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계속 강조를 한 게 뭐냐면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리스트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3페이지 이상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갖추지 않으면 합격을 못하고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면 모의고사라는 걸 꼭 들으셔가지고 최신 트렌드를 아셔야 되고 그 트렌드에 맞는 문제 적는 연습을 한 3페이지, 최소한 2페이지 이상 적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꼭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 본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기본 강의 요거 들으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요 교재잖아요. 요 책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이라든가 용어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 꼭 하시고 강의 끝나면 3월 달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자, 봐봐요. 이 모의고사 하는 이 중간에 뭘 해야 되냐면 본인 나름대로의 자료 정리를 하셔야 돼. 이게 자료 정리를 꼭 해야 되는데 이 자료 정리를 할 때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부탁을 하나 드리면 이게 서론, 본론, 결론까지 가는 이거 있죠. 요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혼자서 적는 거를 다 연습을 하셔가지고 갖추셔야 돼.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자료 정리를 할 때 기본 내용 처음에 기본 내용이 있죠. 잘 안 지켜. 이 기본 강의가 뭐냐면 보험 계리 원리와 관련된 건데 주로 보면 요즘에는 보면
손해사정 쪽이 많아. 손해사정 쪽이라고 하면 그 아까 저기 지난 작년에 나왔던 거 공동보험, 근데 작년에 또 출제됐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내지는 않을 것 같고, 기본 강의 내용 있죠. 이 손해사정 쪽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와요. 챕터 4번, 5번 이것 쪽이에요. 기본 권역이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제 손해사정 쪽에 영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 재보험, 기본 교재는 효용함수 이런 거죠, 그죠? 효용함수가 지금 몇 년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재보험 있죠, 이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여기 책에 보면 이제 ART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거 ART 관련된 거. 이거는 부채 시가 평가인 세븐틴하고 킥스가 도입됐기 때문에 약간 이쪽 관련돼서는 이제는 세븐틴이나 킥스 쪽 문제로 바뀔 거예요. 근데 세븐틴이나 킥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 ART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세븐틴 킥스로 바뀌면서 그거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올해부터 이제 여러분들, 작년에는 세븐틴과 킥스가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적으라는 걸 나왔죠, 그죠? 그 기본 개념만 알면 차이점 적을 수 있어요. 그 문제 나왔는데, 이제는 요거 세부적인 거 나올 거야. 세부적인 게 나와요. 이게? 이 세부적인 게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는 4주차 만에 끝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제 강의는, 자, 기본 강의일 때 지금 제가 강의를 할 게 지금 요 교재 있죠? 교재 설명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10년치 거 제가 풀이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10년치 거.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라, 그 다음에 5주차부터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요 킥스 할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파워포인트로 해가 별도 자료로 드릴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8주 기간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습득하시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 자,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월달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그 리스트를, 출제 가능성이 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정리하는 걸 계속 해 나가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 정리를 빠르면 5월이고 늦어도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다 끝내셔야 돼요. 6월 말까지는. 6월 말까지는 본인 스스로 한 거하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한 거하고, 제 강의 듣고 한 거 이거 있죠. 모의고사 이거 있죠. 이거하고 합쳐가지고 여러분 자료 정리를 해가지고 한 달간은 계속 보고 외우셔야 돼. 보고 외우고 써야 돼, 여러분들. 쓰는 연습이 안 되면 절대 합격 못 합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머리는 다 좋거든요. 근데 쓰는 거라는 문장 표현력이 부족해. 그래서 이게, 왜냐 그러면 수학이나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 푸는 게 다 기호를 통해 가지고, 말로 적는 게 별로 없거든. 다 기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해 가지고 답안을 적는 연습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말로서 답안을 적는 게 굉장히 서투르고 일목요연하게 적는 연습이 안 돼 있어. 어떤 문제를 딱 보면, 우리 상대 출신들은 보면 딱 그 문제를 보면 서론 본론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거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서론 본론 결론까지 가는 과정을 딱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딱 정리가 되는데, 우리 수학하시는 분들 그게 정리가 잘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스로행에 대한 답안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고,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하는 방법은 외우고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외우라는 용어를 자꾸 하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먼저 시키려고 하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리고 자부를 제가 스스로 하지만 실무할 때도 그렇고 어려운 보험 계리에 대한 원리라든가 이해를 저는 제 스스로 말로써 아주 쉽게 풀이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랑 같이 많은 일하는 후배들도 그걸 인정하는 편이라서 그에 대한 자부심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그거를 제 강의를 듣고 하면서 이제 습득이 되면 스스로 그거를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지 않으면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 세 페이지를 30점 배점을 세 페이지로 적으려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정리를 하든 남이 정리를 해준 걸 가지고 외우든 자기 걸로 일단 이해를 하고 적는 연습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완벽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은 이 시사성이 있는 문제나 이슈성이 있는 문제들을 뭐가 중요하고, 그냥 특히 학생들의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 신선한 아이디어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업계에서나 출제 교수님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들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건데, 요거는 제가 그냥 분류를 하는데, 세븐틴이나 킥스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요때부터 도입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요렇게 많이 냈다고, 요렇게. 그리고 특히 이 교재 있죠. 이 교재의 교수님들 저자가 그 전에 있잖아요. 교수님들 이름을 앞에 딱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 보험업계의 유명한 교수님들, 출제위원들도 많이 가는 교수님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간에 보면 2014년도 요 교재가 2013년 8월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이 교재에서 출제를 많이 했어. 이 교재에서. 그런데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죠. 이 교수님들 중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세븐틴이나 킥스로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세븐틴이나 킥스로 바뀌면서 출제위원들이 세븐틴이나 킥스가 기존에 자, 트렌드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 원가 평가하고 시가 평가를 바뀌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IFRS 4라고 그러고, 과거에는 보면 요거를 이제 4의 페이즈 2라고 그랬어요. 용어가 4의 페이즈 2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요 이름이 정식으로 2021년도부터 IFRS 17이라고 이제 회계 기준서에 이렇게 명칭이 넘버링이 달렸어요. 왜 페이즈 2라고 하냐면, 여기 여러분들 회계 기준서 안 봤죠? 회계 기준서에 보면 넘버링이 다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험 계리업을 하면서 회계 기준서하고 계속 봐야 되거든, 회계 기준서를. 계리 실무를 하면서. 그러면 회계 기준서에 나와 있는 넘버링이 뭐냐면, 관련된 게 4가 있고 9이 있고 13이 있고 13이 있고 15도 좀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이 9은 뭐냐면 자산 쪽 관련된 거, 보험 쪽에 자산 관련된 거, 그거예요. 이 9에 투자계약 쪽에 자산 쪽이에요. 주로 채권이나 대출 뭐 이런 거, 유가증권 이런 건 많지. 13은 평가 방법이야. 밸류, 회사의 평가 방법이야. 이런 것 좀 많이. 그리고 뭐 15도 있고 그런데 퇴직연금 쪽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요. 자, 여기에서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3세대에 이제 우리가 보험 역사로 보면 3세대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2000년도 2020 아니 90년대 말까지 말고 IMF가 끝나고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 RBC란 개념이 생겨 가지고 지금은 이제 RBC가 뭐냐면 킥스로 이제 23년도부터 이때가 이제 2013년 2023년이에요. 시가 평가로 바뀌었는데 이 킥스로 이제 바뀌었어. 이것도 큰 변화거든요, 이게. 자, 이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 원가평가라고 그러니까 원가평가가 뭐고 도대체 시가평가가 뭔지 여러분들 딱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안 와닿죠? 자, 내가 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원가평가하고 시가평가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 원가평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최신보험 수리를 보다 보면 다 이 원가평가 방법 중심이거든. 근데 이제 최신보험 수리가 되면서 거기 이제 현금흐름 방식도 나오고 그 확률론적 방식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순보수 준비금 위주로 이제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가평가는 자, 여러분들 대리업을 하다 보면 가는 부서가 어디 있냐 그러면 상품 개발 쪽 있죠. 상품.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주로 언더라이팅 혹은 재보험 이쪽 일도 많이 해요. 그 계리사들이 재보험 관련된 업무가 중간에 있어. 플로우를 보면 보험의 자, 한 잘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보험에 저는 여러분들 이 용어라든가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자, 하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보험 산업에 대한 구조를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여기 보험사가 있어. 자, 여기 보험사가 있어요. 자, 보험사하고 이 산업에 관련된 보험 산업에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고객이 있죠. 보험이 있고. 그리고 요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누가 있어요? 판매 채널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죠, 영업. 그 설계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설계사라 그러죠, 그죠? 보험 설계사분들, 그죠? 자, 이렇게 삼각관계를 해가지고 보험이 운영이 되는데 이거를 딱 바라보는 게 있어요. 고객하고 여기서 여기에 누가 있어요? 감독 당국이 있어. 누구냐면 금감원, 금융위 여기 딱 있죠, 그죠?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딱 있죠. 이 구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보험계리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요 구조를 여러분들 입장을 다 스스로 생각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잖아요. 보험 상품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보험 상품을 고객한테 설명을 하고 이 설명한 사람은 주로 보험 설계사분들이죠. 이 보험 설계사분들은 판매 채널의 유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전속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GA 채널이 있고 방카수량서 은행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죠. 판매 채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판매 채널의 보험사 소속이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 소속이 아닌 판매 채널 회사들이 따로 다 있거든. 그 사람들이 보험사에서 상품을 공급받고 가서 이렇게 고객한테 전달해서 가면 돈은 계약 체계는 어떻게 돼요? 돈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고객 여기 있는 관련된
사자관계인데 이 사자관계에 대한 보험 판매와 감독에 대한 흐름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돈의 흐름을 아셔야 돼. 두 개의 이 사자간의 입장하고 이 돈의 흐름을 아셔야 돼. 요 구조를 파악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보험계리 원리를 파악하는데 요 관계를 이용을 하는데, 잘 봐봐요. 원가평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야. 자, 보험 상품부, 여러분들 계리업을 하면 상품부서에서 그러면 보험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 보험 상품이 만들면 뭐가 나와? 최신 보험 수리하면 나오잖아. 뭐가 나와? 보험료하고 준비금이라는 게 나오죠. 이 준비금은 뭐예요? 순보식 보험료 적립금이지. 근데 순보식 보험료 적립금에다가 미상가가 알파를 빼주면 해양항공금이 되잖아. 해양항공금이 나오는데 요게, 자, 보험료가 있고, 자, 물론 이제 보험료가 매년 바뀌기도 하는데, 생명보험 기준, 인보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 인보험은 특별한 사유가 여기는 계약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최초에 납입했던 보험료가 보험기 만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된다고. 거의 변경하는 경우가 없어. 갱신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갱신 시점에 뭔가 변경이 일어나는 거 외에는 없다고. 그러면 판매 당시 시점에 약속했던 보험료하고 고객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 어떻게 돼? 그러면 매월 결산 시점에 이 고객하고 보험사 간에 약속했던 보험료 적립금이 제대로 보험회사의 계정이라는 게 있어.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내가 지울게.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 결산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고객한테 약속했던 적립금이 그 회사의 결산 시점에 약속했던, 자, 보면 보험 상품을 여러분들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 상품 가입한 거 있어요. 그거 보면 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언제까지, 납입기간이라고 하죠. 납입기간 동안 돈을 얼만큼 내면 내가 최초 시점부터 보험 만기까지 적립금이, 당신네 적립금이 얼만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숫자가 다 명시가 돼 있어. 물론 공시이율 수준에 따라서 변경이 되긴 하지만 그 공시이율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보험기간이 20년이다 그러면 20년까지 회사는 보험료 적립금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딱 있어요. 그러면 그 결산 시점에 그 회사는 요거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 약속했던 걸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보관하고 있는 게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검증하는 거야. 결산 시점에. 그래서 그 결산 시점에 검증하는 거를 외부 검증이나 회계사들이 검증을 다 해. 회계감사나 요즘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험계리라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제대로 못 볼 수가 있으니 보험 부채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계리사한테 외부 업체한테 검증을 받으라고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보험회사는 회계감사를 두 가지를 받아. 회계사한테 감사를 받고 보험계리사한테도 외부에 있는 계리사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 두 개를. 그래서 계리법인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이 보관하고 있는 거를 회사는 지켜야 돼. 그리고 외부에서도 감사도 받아. 외부 감사도 받아. 네?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게, 그래서 최초 판매했던 요 판매 당시 시점에 준비금을 쌓고 있겠다라고 약속했던 게 결산 시점에 잘 보관되고 있는 거를 뭐냐면 결산이라고 하는데, 그 결산이라는 게 요때 약속했던 게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는 거를 원가평가라고 그래. 자, 원가평가라는 거는 처음에 판매 당시 시점에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약속했던 보험료 적립금이 결산 시점에 잘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 원가평가라는 게. 자, 여기서 평가라는 거는 뭐냐면 상품을 출시할 때 평가가 아니야. 결산 시점, 평가라는 의미는 결산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평가 시점이나 결산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 결산 시점에 원가평가라는 거는, 원가평가라는 거는 최초의 판매 당시 시점에 약속했던 보험료 적립금 지금도 잘 보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원가평가라고 그래. 자, 시가평가는 그게 아니야. 시가평가는 그게 아니라, 자, 이제 이혼화되는 거야.
이 시가평가란 이거는 뭐냐면 이 시가라는 의미는 고객과 보험사에 이게 이원화가 돼. 이거 이원화가 된다고. 보는 관점이 이원화가 돼. 자, 고객하고 약속했던 거는 시가평가를 할 때는 시가평가의 의미는 뭐냐면 시가는 이 보험사에 자, 계산 시점 당시에 보험사의 경제적 가치나 이카노믹 밸류라든가 회계적 가치, 회계적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걸 말해요. 고객하고 보험사 간에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시가 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고객하고 약속한 걸 잘 보는지가 아니야. 시가 평가라는 의미는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보험사의 가치 평가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다른 거야, 이게. 자, 그러면 보험사의 경제적 가치는 회계적 가치를, 이거를 회계적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연금 수리할 때 여러분들 하실 발생주의라고 그래요. 발생주의의 회계 관점으로 이 평가를 하는 거라고. 자, 원가 평가는 뭐예요? 원가 평가는 우리가 보험 계리사들이 최초 판매 당시 시점에 약속했던 보험료 준비금 산출했죠. 이 산출을 간 거 잘 보관하고 있는 그 개념이다 보니까 회계적인 것보다는 보험 계리 원리적인 게 많았다고, 이게. 이것만 제대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잘 보관하고 있는 걸 체크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발생주의 회계 관점에서 이 회사의 가치 평가하는 걸 바뀌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올해는 이렇게 강의하는데 내년부터 요거를 다시 바꿀 거야. 그래서 뭐냐면 원가 평가 시절에는 회계 발생주의 회계 이런 게 아니라 다 이쪽이 있거든, 이쪽. 근데 점점 이쪽에는 막 이쪽으로 다 몰려 있죠. 이제 바꿔야 돼, 내가 요 표를. 이제는 뭐냐면 그 세븐틴과 킥스 쪽 관련된 걸로 이게 있는 분류를 다시 바꿔야 돼. 근데 제가 작년 시험만 보고 가지고는 도대체 요걸 분류를 좀 어떻게 아직 좀 서지가 않아서 내가 요 그대로 살려놨거든요. 이게 시가평가가 되면 이 출제 교수님들이 뭐 뻔하긴 할 것 같던데, 세븐틴이나 킥스가 되게 되면 이 문제 유형의 구분 단위가 영역이 어떻게 나눌지 제가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돼. 한 몇 년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놔뒀거든요. 이제는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에 대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이쪽으로 세븐틴이나 킥스 쪽 관련해서. 예? 그거 이제 아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요거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항상 뭐를 해라고요? 아까 말했던 사자 관점에 대해서 입장을 생각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 상품 관련된 문제인데, 보험 상품 관련된 문제가 한번 봐봐요. 끊임없이 나왔어. 21년도까지는 이게 계속 나왔다고, 이게. 그러다가 2년간 안 나왔죠. 물론 그동안에 보험 상품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 2년간 안 나온 이유는 있어. 2년간에 문제가 되는 상품이, 그동안에 문제가 되는 상품이 여전히 민원이 많은 상품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이미 다 출제가 돼가지고 더 이상 낼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근데 올해는 내가 하나 놓을 것 같아. 예? 자, 여기에 왜냐하면 세븐틴이나 킥스가 되면서 보험회사들이 회계 처리를 발생주의 회계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들이 나타난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꼬집어내면서 그 문제가 왜 발생을 하고 그 해결 방안이 뭐냐, 개선 방안이 뭐냐, 이런 것들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고객의 민원이 많은 상품이 왜 발생을 했고 그 사자 관점에 딱 다음 문제가 발생해. 고객의 입장, 설계사 입장, 보험회사의 손익 문제, 감독당국 입장에서 감독당국은 뭐라고 봐야 돼요? 감독당국은 이 보험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계속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세븐틴이나 킥스가 되면서 고객하고는 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인데 자,
그 세븐틴이나 아니면 킥스와 관련된 재무 건전성 관점에서 봤더니 감독 당국에서 이게 감독 당국에서는 뭐냐면 고객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상품이어야 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보험회사의 손익관리나 재무 건전성 관리도 잘 해 나가야 되거든. 우리가 은행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특히 보험회사들은 국민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서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을 꾸준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봐봐요. 생명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종신 동안에 그 보험 만기가 종신이야. 그 100년을 약속해 줘야 된다고.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연속 승상에서 감독당국 역할이 다 있어.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면 보험회사의 손익에 손실이 많이 나면 안 돼. 적당한 이익도 너무 커도 안 돼. 적당한 수준의 이익을 유지를 하면서 그 한마디로 재무 건전성이죠. 근데 일시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다가 지금 세븐틴의 키스가 되면서 감독당국에서는 뭐가 제일 걱정되는지 알아요? 뭐가 제일 걱정될 것 같아? 그럼 고객하고는 관계가 없어. 감독당국 입장이거든. 그러면 이제 세븐틴의 키스가 뭐냐 시가평가라 그랬죠. 어? 자, 이 시가평가를 하는데 감독당국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자, 올해 보험회사의 내년에도 그렇고, 자, 이게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라는 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잖아요.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요런 관점에서 이제 유심히 보는 거거든. 그런데 감독당국 입장에서 딱 보면 이 손익의 변동성이 이 뭐하고 굉장히 밀접하냐면 금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금리가 얼마나 이게 보험회사라든가 금융기관에 영향을 엄청 크냐면 여러분들 주식이 중요할 것 같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경제는 재테크도 주식이 아니야. 항상 가장 밑바탕이 금리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글로벌하게 점점 더 글로벌해야 되잖아요. 가장 민간 항상 미국 경제를 유심히 봐야 돼. 달러 수준, 금리, 달러의 페드의 금리 수준, 그에 따라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이 되면 될수록 미국에 대한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죠. 금리 수준이거든. 근데 이게 금리 수준에 따라서 손익의 변동성이 세븐틴이 되면서 점점 더 엄청나게 커지거든. 이게 대표적으로 한번 봐봐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금리가 역사상 최저금리, 미국의 페드는 0%까지 내려가고 한국은 1%였나? 뭐 이렇게 많이 내려갔죠? 0.5 얼마 내려갔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작년에 올리기 시작하더니 왜냐하면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 슈퍼 인플레이션까지 간다고 막 말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큰 문제가 작년에 터졌죠. 작년 3월에 뭐예요? 실리콘밸리 뭐지 그 은행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ALM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은행이 파산을 하고 그게 다 오죠, 그죠? 그게 다 금리하고 문제가 된 거죠. 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떻게 돼요? 금리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3.75가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 IFRS 17을 내가 올해 평가할 할인율이 얼마인지 알죠? 그 롱텀인데 120년간 금리 할인을 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할인율의 현재 형태가 요렇게 돼요. 이렇게. 할인율이 이거거든. 우리가 100년까지 금리 할인율을 만들어요. 세븐틴이나 킥스를 평가를 할 때. 그럼 60년이에요. 여기 60년. 이게 지금 4.8인가 그래. 이게. 엄청나게 높다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 보험회사 평가를 할 때 그 100bp가 1%죠. 그죠? BP라는 용어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다. BP라는 용어 알아요?
여러분들 수학과라서 수학과들 이거 BP도 모를 걸 아마? 여기 1%죠, 그죠? 100BP가 1%인데 앞으로 내가 BP라고 많이 그럴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데 100분의 1 단위거든요. 그래서 1%인데 이게 100BP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보면서의 이게 시가평가 영향이 엄청 커. 자, 제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사성 있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그에 대한 모분 답안을 적어 줘야 되니까 이거는 주위에 뭐 실무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 도움을 받아도 되고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강의 듣는 걸 추천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그 할인율과 관련해 가지고는 방금 같은 그렇게 할인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손익의 변동성이. 근데 잘 봐봐요. 지금 미국의 패드를 저도 맨날 이렇게 매일매일 봐요. 재테크 때문에 보기도 하지만 올해 이제 드디어 금리가 2번 내릴 거냐, 4번 내릴 거냐 말이 많죠. 그러면 내년에 25년도, 26년도 되면 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내려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나겠지, 이게. 지금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내가 얘기 드릴게요. 자, 어떤 한 A라는 보험사가 있어요. 이 A라는 보험사가 고객한테 지금 모든 고객들이 한꺼번에 해약을 하면은 해약금을 다 지급해야 되잖아. 가지고 있는 자산 다 팔아가지고. 그럼 지금 결산 검증을 이제 외부 검증을 하다 보면 어떤 한 회사가 해약금은 일시에 모든 계약자들이 해약 요청이 들어오면 100을 줘야 돼. 그런데 이 부채 시가평가를 하다 보니까 100이 아니라 금리가 지금 너무 할인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8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이게 80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익이 지금 크게 났어. 그런데 이 이익이 진짜 이익이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익이 예를 들어서 한 10이 났어. 그 10을 다 주주한테 배당해가지고 다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주주 배당을 해버렸어. 이익이 10 났는데 전부 다. 그럼 이게 올바른 방향일까? 이렇게 다 해도? 아니, 고객 일시증명이 20인데 발생주의 회계 관점으로 평가를 했더니 80이야. 그럼 이익이 많이 났어. 그럼 이거를 다 하면, 이제 그래서 금감원에서 머리 아픈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 2026년이 됐어. 갑자기 금리가 25년, 내가 올해도 많이 내려갈 것 같은데, 25년, 26년 금리가 많이 내려갈 것 같거든요. 이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 역전이 되겠지. 해약 100원 됐다가 이게 시가평가를 해봤더니까 이게 아니고 110이 돼버렸어. 아이고, 씨, 이제 큰일 났잖아,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처음부터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는 거를, 고민하는 거를 터득하셔야 돼.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사자 관점 있죠. 어떤 거 항목에 보면 고객과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객 관점에서 보면 내가 그럼 소비자다, 보험 고객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금융당국에 내가 금융당국 국장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내용이 이 리스크 관리는 굉장히 폭이 넓고 이 보험 수리 공부할 때처럼 미시즈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힘들어.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크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도 수학과 전공이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수학 공부할 때처럼 최신 보험 수리 공부할 때처럼 꼼꼼하게 미시즈 관점을 보는 것보다 거시즈 관점으로 이렇게 크게 보는 거를 꼭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요렇게 하고 다음 좀 이따가 잠깐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가질게요.